오늘도 놓치지 말고 꼭 알아야 할 뉴스들 준비했습니다. 스픽스가 꼭 콕 집어주는 뉴스 스콕스. 저는 시사평론가 김민아라 그랬어. 큰일 날 뻔했네요. 김성환이고요. 제 앞에 김민아 네. 평론가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김성환입니다. 저는 김민아입니다. 네, 김성환입니다. 완두콩 할 때 완입니다. 아유, 네, 그래가지고 이런 실수할까봐 오늘도 그냥 김민아 평론가가 진행하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뭐 아니죠. 네, 김성환 딴 평론가 생각하다가 완두콩의 완입니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름을 바꿔가지고 하여튼 구독자 여러분께도 민폐를 끼친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스콕스 오늘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잖아요. 아, 그렇죠. 사전 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네, 네. 드디어 40 총선이 시작된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이제 다가왔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오늘까지 이제 한 여론조사들을 공개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이제는 네네. 앞으로는 여론조사가 실시되더라도 그 실시한 사람들만 네, 몰래 보고 언론에는 몰래 보고. 네, 언론에는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빼내는데 성공을 했더라도 언론에 나와서 이제 그 수치를 언급할 수 없고 뉘앙스만 이렇게 전달하는 그쵸, 경우도 그쵸.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걸로 역공작을 하기도 하고 그렇지. 어차피 사실 확인 안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막 혼탁해지거든요. 이 일주일간이. 깜깜이를 왜 두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해요. 그래서 여론조사 업계에서는 차라리 그냥 풀어줘라. 정말 부작용이 우려가 되면 한 마지막 3일이라든가 뭐 하루라든가 뭐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일주일씩 할 필요가 있냐. 네. 이런 말씀들 많이 하는데 뭐 있는 건 있는 거니까 지금. 그러게 말입니다. 지키지 않을 수는 없는 거니까 어쩔 수 없죠. 뭐. 근데 어찌됐든 내일 이제 사전 투표소에 가셔서 투표하실 분들은 오늘 이제 마음을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어느 쪽에 투표를 하면 좋을지.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오늘 쭉 하루 이제 내용을 신문에 있는 것들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사전 투표 하루 앞둔 여야 정치권 표정부터 저희가 좀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동아일보 사면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야당, 그러니까 민주당은 2, 3%에 50석 왔다 갔다 한다. 투표율 71%땐 세상이 바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당 국민의힘은 수도권 26곳 중 55곳이 박빙이다. 이게 무너지면 개헌 저지선이 뚫린다. 그러니까 투표 많이 해달라. 이렇게 어제 하루 동안 독려를 했다. 이런 말이 되는 건데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민주당 김민석 총선 상황실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총선 투표율 71.3%, 사전 투표율 31.3%를 목표로 노력하겠다. 구체적인 수치를 지금 제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투표소에 나와 표를 찍어야 세상이 바뀐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선을 앞두고 총선 투표율 목표치를 제시하는 건 좀 이례적인 일인데요. 역대 총선 투표율 최고치가 4년 전에 그러니까 21대 총선 때 66.2%였습니다. 올해 이거를 넘어선다고 하면 민주당이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보통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얘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투표율이 높아지면 특히 사전 투표를 많이 하게 되면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투표장에 나와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요. 창원 유세에서 대충 전국 49개 지역구가 박빙 선거구라고 하는데 여론 2, 3% 정도가 오르락내리락하면서 50석이 왔다 갔다 한다. 한 표 한 표 누가 가서 찍느냐 이걸로 결판이 난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우리 판세 분석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전국 55곳에서 박빙으로 이기거나 지고 있다. 그중에 수도권이 26곳이다. 민주당의 전망하고 뭐 분석하고는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박빙 지역에서 무너지면 개헌 저지선 100석까지 뚫릴 수 있다 이러면서 절체절명의 위기니까 꼭 투표장에 나가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 위원장이 민주당이 153석 플러스 알파 판세를 공개했을 때 숫자를 얘기해 국민의 평가를 단정짓는 건 하지 않을 생각이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이 호언이 뭐 며칠 가지 않아서 무너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다급하다 이런 얘기가 될 텐데요. 홍석준 중앙성대의 종합상황부실장이 기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지자들이나 후보나 일반 유권자들도 너무 이긴다고 떠들면 교만하게 보일 수 있지만 더 무서운 건 패배주의다. 특히 사표 심리가 많아서 투표장에 안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지지자들은 적극적으로 사전 투표에도 나가 달라, 투표장에 나가 달라 이렇게 지금 독려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야 간의 셈법이 뭘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설명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한국일보 3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김민하 평론가가 분석을 좀 해 주세요. 신문 기사 내용하고 전해 주시면서. 근데 이제 한국일보의 경우에는 뭐 지금 쭉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선거구만 254곳이기 때문에 네. 전국 단일 선거구인 대통령 선거와 달리 각 정당 전국 지지율로만 이 승패를 얘기하기는 이제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이제 투표율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 이게 핵심인 것인데 이 기사를 보면은 인제 앞서 말씀하신 바로 그 논리들이 그래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전 투표가 중요하다. 그래서 총 투표율 71.3%, 사전 투표율 31.3%를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투표소 가서 표를 찍어야 세상이 바뀝니다. 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총선 상황실장의 인제 얘기고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사흘 투표하는데 우리는 하루 투표하면 집니다. 저와 함께 사전 투표에 나서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셈법은 서로 다르다. 제목에서 보셨듯이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심판 표심을 표출해서 승기를 잡을 것을 기대하는 반면에 국민의힘은 60대 이상 유권자와 사전 투표에 부정적인 보수 지지층의 결집을 인제 노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몇 가지 인제 쟁점을 또 짚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전반적인 인제 셈법의 어떤 차이도 차이인데 지금 상황을 보는 인제 뭐랄까요? 판세랄까요? 그런 것에 좀 차이도 지금 뭐 여러모로 인제 작용하고 있어서 네. 여러모로 인제 좀 뭐랄까요?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고것까지 고려해 가지고 볼 필요가 있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일보 기사를 얘기하기 전에 잠깐 이 요 뭐 판세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는 점에 대해서 쪼끔 보완 설명을 드리면 네. 아까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은 민주당은 아무튼 지금 전반적인 지역구 판세가 민주당에 유리하다고 보고 있는 거는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민주당 핵심 관계자가 3주 전보다 훨씬 상황이 나아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일단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일부 후보들의 부동산 리스크 및 막말 논란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문석 후보하고 김준혁 후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일단 차단을 하고 그리고 막판까지 국민의힘이 읍소 전략을 통해서 지지층 결집에 나설 것으로 보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전투표 지지층 결집을 위한 캠페인이 중요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지금 앞서 말씀하셨듯이 바닥을 일단은 쳤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 지지율이 저점을 찍고 조금씩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다고 보는 기류다. 최악의 분위기에서 벗어나 점점 좋아지고 있는 추세인 것은 분명한데 민주당 후보의 막말 논란 이런 것들이 야당 지지율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선대위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각종 선거 지표를 종합하면 확실히 이종섭 전 호주대사 출국 논란 때보다는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민주당은 지금 분위기가 막 좋은 상황이다. 그런데 다만 마지막에 악재라고 볼 만한 게 지금 껴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 국민의힘은 너무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바닥을 쳤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올라가는데 뒷심이 있을 거냐. 요게 이제 핵심 아닙니까? 네. 그리고 요게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사전투표에서 얼마나 각 지지층이 결집하느냐에서 판가름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전투표율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건데 한국일보 기사에 이렇게 돼 있어요. 높은 투표율은 대체로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 유리하다. 통상 연령대가 낮을수록 투표율이 떨어지는데 고령층은 보수 성향, 2030 세대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특히 사전투표는 진보층의 결집 추세가 강해 사전투표율이 높을수록 야권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강하다. 그러니까 지금 정권 심판 여론이 높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적극 투표층에 몰려드는 사전투표는 야권의 호재다. 일단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사전투표율과 최종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에 유리하다는 도식은 2020년 총선의 사례를 과하게 해석한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이런 점도 있다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번 총선은 사상 최초로 60대 이상 유권자 수가 30대 이하 유권자 수보다 많다. 그래서 보수 강세인 고령층이 투표율 상승을 견인한다면 여당에 유리할 수 있는 그런 대목도 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 투표부터 수개표가 병행돼서 공정선거를 반드시 이뤄낼 테니 저희를 믿고 사전투표에 나서 달라라는 등의 사전투표 조작을 우려하는 일부 보수층 달래기에 나서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지금 이제 한국일보 분석은 아까 인제 다만 뭐 그러나 뭐 이렇게 표현을 사용하면서 뒤에 요런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지만 굉장히 전통적인 분석인 것만은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젊은 층은 진보고 뭐 나이 든 노령층은 보수다. 이런 도식은 이미 깨진 지가 오래된 것 같고요. 그 근데 요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뭐 뒤에서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평론가의 인제 좀 시각을 곁들이면 2030 세대 중에 그러니까 이게 투표율의 어떤 등락을 가지고 유불리를 일방적으로 논의할 수 없는 건 또 분명합니다. 가령 2030 세대 중에도 인제 어제도 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성별에 따라서 이게 추이가 다른 거잖아요. 20 대 남성의 경우에는 보수색이 강한 지점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이전 이제 예를 들면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의 경우에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마 이번 총선에서 20 대 남성은 힘을 쓰기가 어려울 겁니다. 투표율이 상당히 떨어질 거예요. 원래도 투표율이 여성보다 좀 낮게 나오거든요. 그렇기도 했거니와 네. 이전에 좀 바람을 탔던 거는 그게 예를 들면은 국민의힘의 이준석 변수도 있었고 그래서 자기들이 어떤 처지나 이런 것들을 이준석 대표 당시에 좀 동일시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작용했던 바가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정권 심판론에 지금 유인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20대 그렇죠. 남성층이. 어제도 저희가 신문 내용 소개해 드리면서 경제 문제에 오히려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계층이 민주당이 그렇다고 해서 뭐 마음을 지금 뭐 다 주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투표율은 상당히 떨어질 텐데 20대 여성은 또 예를 들면 민주당에 투표할 확률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반대로 지난 얘기하면. 대선 때도 그랬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 격차가 있어서 이게 투표율, 사전 투표에서 어떻게 나타날 거냐 요걸 봐야 되는데 그런데 고령층은 전통적 분석이 아마 유지가 될 겁니다. 고령층의 경우에는 아마 고령층 투표율이 높아지면 이게 약간 60대에서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60대 일부 계층에서 다를 수 있는데 60대 전반. 그렇죠. 왜냐하면 네. 초반이라고 50대가 기존의 이미 50대가 됐으니까. 60대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근데 60대 중후반 70대 요렇게 가면 아마도 이분들은 또 투표 의지가 굉장히 강한데 네. 이분들이 대거 예를 들면은 투표장에 나오면 아마도 이 부분은 보수 결집으로 이어질 건데 근데 이분들의 사전 투표에 관한 어떤 그 호응도나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질 거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상황들 종합하면 어쨌든 사전 투표의 투표율이 높은 것은 경향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는 제 생각입니다. 경향적으로는 어쨌든 야당에 조금 유리한 지점들은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저도 평론가로서 분석을 하자면 20-30대 투표율이 40%대에서 50% 정도가 높아지면 그 거의 다 올라온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60% 넘어간 적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투표율을 견인하는 건 40-50대가 확 투표 결집하거나 아니면 투표장에 많이 나가는 게 결국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일정 부분 하고요. 또 하나 지난 이제 총선 때도 비교하면 그렇지만 70대, 60대에서 70대 투표율이 보통 70%에서 80% 그렇죠. 사이 나와요. 그렇죠. 이건 거의 끝까지 다 투표했다는 얘기예요. 나올 분들은 다 투표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66.2%의 투표율에서 더 높아지려고 한다면 젊은 층이 확 더 투표하러 나와야 되는데 20-30대가 그 정도까지 안 한다고 하면 40-50대가 이전보다 더 많이 투표하고 60-70대는 더 투표할래야 더 투표율을 높일 방법도 별로 없으니 지난번 총선 투표율을 유지하는 정도 수준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투표율이 70% 정도가 나온다고 하면 그게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유리하다고 하는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김민석 상황실장이 얘기하는 71.3%의 목표치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려운 달성이고 예, 맞아요. 사실은 쉽지 않은 거예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65%를 넘긴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야당이 상당히 높은 확률로 승기를 잡는 것을 넘어서서 상당히 큰 승리를 거둘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관위가 유권자 의식 조사를 늘 투표 전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76.5%가 적극 투표하겠다 이렇게 투표총으로 잡히고 있는 상황이라 이게 역대 최대라고 하거든요. 이전보다도 한 3% 포인트 가까이 높아진 것이기 때문에 66.2라고 하는 지난 총선 때 투표율을 비교해 보면 60%한 후반쯤까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전망을 해보는 건데 그건 사전투표라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가 판단해도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결국은 하여튼 여야 모두 투표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 하여튼 우리 지지층이 적극적으로 나가줘야 그 됩니다. 얘기하는 거죠. 결국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좀 설명드린 이 얘기 때문에 그 얘기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결국은 지금은. 근데 투표율에 재외선거 투표에 시비를 건 신문이 있었어요. 그렇죠. 어딘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 일면 보시면 제외 투표율 62.8%, 선관위의 과대 포장. 아니, 투표율 높은데 박수 쳐줘도 모자랄 판에 선관위가 이걸 과대 포장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아마 의아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재투표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하는 소식은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권자 197만 명 가운데 9만 명 정도가 투표에 참여를 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이게 지금 투표율이라는 게 재외선거 투표율이 전체 재외 인구 가운데 예를 들면 62.8%가 투표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투표를 하겠습니다라고 신청한 사람 가운데 62.8%가 투표를 했던 거다. 근데 그거는 그러면은 전체 인구를 따지면은 투표율로 따지면 따질 수가 없을 만큼 아주 미미한 수준인데, 뭘 이렇게 뻥튀기 하듯 과대 포장해서 중앙선관위가 발표를 하느냐? 이게 조선일보의 기본적인 시각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제 이 재외국민 선거를 하기 위해서 선관위가 연중 어쨌든 선관위 직원을 파견해 이 해외에 파견해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예산을 상당히 쓰고 있는데 그러한 점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부풀리는 거 아니냐. 즉 선관위가 이면도 같이 보여주세요. 해외에 나가서 놀고 먹고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부풀려 가지고 지금 성과를 자랑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왜 난데없이 시비를 거는지 모르겠어요. 이전에는 시비 안 걸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아니 어찌됐든 투표를 하겠다고 신청한 사람 가운데 그동안에도 똑같은 룰이었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조선일보가 알면서 이렇게 사실 왜곡을 하는 거라고 저는 그래서 보는데, 알지 당연히 왜 모르겠어. 이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은 선관위가 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고서는 그러게 재외국민들이 예를 들면은 이 꼭 이제 선거권이 재외국민들에게 있는데 왜 나는 투표를 하겠습니다라고 신청한 사람들을 모수로 잡아서 왜 그 모수에 의해서 모수 대비 선거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을 왜 투표율을 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선거라는 건 투표율이라는 거는 결국 뭘 기준으로 하냐면 선거인 명부 대비 투표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투표를 내는 거 아닙니까? 가령 국내에서 하더라도 총선이라는 거는 선거인 명부 대비 투표한 사람의 값이 투표율이거든요. 그렇죠. 이 선거인 갓난아기가 투표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이 선거인 명부라는 거는 예를 들면은 감옥에 갔다 와가지고 투표권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선거인 명부에 들어있지 않아요. 그런 건데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가령 이 사람들의 투표권을 다 보장해 주려면은 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우리 재외국민들이 전 세계 예를 들면 투표소를 다 상시적으로 운영해야 되고 그것을 선관위가 관리해야 되고 비용과 여러 가지 문제,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거인 명부를 기존에 갖고 있는 선거인 명부, 유지가 되고 있는 선거인 명부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투표하실 분들 신청을 따로 하시면 이 선거인 명부에 반영을 해서 투표권을 보장해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재외국민의 어떤 선거의 기본적인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선거인 명부를 애초에 만들 때 신청을 받아서 만든단 말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선관위에서는 당연히 투표율을 공개를 할 때 선거인 명부 대비 투표를 누가 했는지를 기준으로 해서 투표율을 공개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당연히 국내 선거든 해외 선거든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걸 두고 지금 재외 투표율 62.8%라고 공개한 게 문제다라고 하면은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을 이번에 바꿨다고 하면 그러면 시비 삼을 수 있지만, 이전에도 똑같은 기준에 따라서 투표율을 공개를 했고, 그 똑같은 기준에 따라서 이번에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아니 이 재외 국민들이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참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모습 보고 창피함을 느낀다더라. 이번에 투표 열기가 굉장히 뜨겁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불편한 거야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선관위 직원들이 해외에 나가 있고 예산을 많이 쓰고 이런 문제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상관이 엉뚱한 없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가령 이게 예를 들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하게 해주세요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거면 예를 들면 여기도 기사에도 일부 써 있긴 한데 62.8%의 투표율이 과장된 게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투표 방법을 우리가 법을 개정해가지고 우편 투표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렇죠. 그래야지. 이거 뭐 10,000km씩 차 타고 가가지고 투표하는 것도 그렇죠. 참 진짜 웃기는 거잖아요. 그건 법을 개정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법을 개정하자를 제목을 뽑든지 그렇지. 뭐 그런 얘기를 해야지, 아니면 선관위가 돈을 뭐 아껴 쓰게 해야 된다든지 뭐 그런 얘기를 해야지. 62.8%가 불편하다. 이거는 다른 의도가 있는 거죠, 사실은. 불편하다라는 거. 그 밑에 저희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칠해놨는데요. 그 지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전투표소 몰카 적발도 선관위는 한 곳밖에 못했다고, 이것까지도 시비 걸고 있어. 참 정말. 그러니까 사전투표소 몰카를 적발해야 되는 주체가
선관입니까? 선거 관리 누가 하는 겁니까? 행안부가 하는 거잖아요. 원래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선거 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가 다 어딥니까? 주민센터나 이런 데 뭐 있고 뭐 또 학교나 이런 데 있고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데 당연히 관리하는 주체가 행안부니까 당연히 행안부가 잘 잡아내는 건데 이거를 가지고 왜 또 시비를 걸고 합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일련의 맥락이 이 당연히 이제 투표율이 높다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의 야당이 좀 이용하고 뭔가 이제 어떤 홍보를 하고 이런 것에 대한 불편함도 있겠지만 또 선관위 군기잡기도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또 똑바로 해? 그렇죠. 혹시라도 또 우리 보수 뭐 유권자들 부정선거 또 있는 거야? 예, 우리 보수 유권자들 불편하게 해가지고 말이야. 또 불편하게 하고 이래서 사전투표 또 이 동력을 떨어뜨리고 말이야. 그러면 말이야. 우리 가만히 안 있을까 이런 것처럼 느끼는데 이런 기사 쓰면 오히려 보수 유권자들이 선관위 의심 생겨가지고 오히려 사전투표 안 합니다. 조선일보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보수 유권자들에게. 네, 좀 이따가 저희가 또 칼럼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조선일보의 진짜 속내가 뭔지 그 칼럼을 통해서 드러나니까요. 그것도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투표율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앞서 저희가 시작할 때 얘기 나눴던 것처럼 오늘부터 이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여론조사 한 것들은 발표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여론조사 한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후에 발표를 하기 어려운 이른바 깜깜이 기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전한 신문이 있습니다. 경향신문 3면인데요. 자, 오늘부터 여론조사 공표 금지, 남은 큰 변수는 2030 투표율 이렇게 해가지고 기사를 썼는데요. 앞서 저희가 분석해드린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국민의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사실 가늠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뭐 이른바 선수들, 아는 사람들만 자기들이 정보 움켜쥐고 알고 그 추이를 가지고 대응은 하겠지만 각 당은 여론조사 다 돌리겠죠. 그리고 언론사들도 돌리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선수들이라고 하셨는데 선수들 얘기를 또 100% 믿지 마세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런 거잖아요. 선수들도 잘 모릅니다, 사실. 맞아요. 국민의힘하고 보수 정편이나 이런 데에서 막말이나 부동산 문제 이걸 계속 이슈로 부각시키는 이유가 사실 이런 것과도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막판에 바닥을 쳤다고 하는데 특히 젊은 층 같은 경우에 여기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김준혁 후보 발언 같은 경우에도 뭐 여성들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얘기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런 점들을 부각하는 거잖아요. 그럼 젊은 층이 뭐 진보 보수다 사실 말하기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30대 한 전반부터 20대, 10대 내려가는 나이대들은 그러니까 그런 젊은 층은 사실 막판에 표심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가 국민의힘 쪽에 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그런 분석을 자기들이 하고 있는 거지. 뭐 그런 기대를 가질 수도 있겠죠. 국민의힘 쪽에서는. 네. 뭐 민주당도 반대쪽에서 뭐 비슷한 기대를 가지고 움직일 수도 있겠고요. 뭐 남은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동안에 나름대로의 그런 것들을 뭐 그걸 전략이라고 불러야 되나? 뭐 하여튼 그런 움직임들이 막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혼탁해지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난 선거나 이런 것들을 돌이켜보면 검증하기 힘든 것들이 막 쏟아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지금 2030 세대 투표율도 투표율이지만 지금 여론조사 뭐 일단 공표가 금지되는 거니까 마지막으로 정리할 때 이전에 그럼 여론조사는 맞았어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수 진영에서 이제는 거꾸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샤이 보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지금 선거 때마다 특히 보수 정당이 좀 불리할 때마다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진보 정당이 지지율 불리하게 나오면 샤이 진보 있다고 얘기하는 거랑 좀 비슷한 현상이긴 한데 샤이 보수가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봐요? 그 내용도 지금 경향신문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아까 똑같은 지면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꼴 보기 싫다, 실망이 맞는 샤이 보수, 파괴력은 보수의 희망상 이렇게 제목을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샤이 보수가 과연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뭐 해석을 하는 건데 이건 해석의 영역인 것 같아요. 순전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과거에 이제 어떤 국면에서 어떤 맥락에서는 뭐 샤이 보수, 샤이 진보 뭐 이런 것들이 뭐 있었다고도 하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것도 사실은 과학적으로 어떻게 검증할 거냐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여론조사 기법이 또 다르기도 했고 요즘과는 다르게 요즘엔 예를 들면 유선전화나 이런 거 거의 섞지 않잖아요. 일부 섞는 뭐 여론조사도 있습니다만. 근데 과거에는 사실 유선전화 비율이 또 상당했던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무선을 섞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그렇죠. 지금은 거의 그냥 무선전화인데
과거에 희한하게 유선전화 얼마, 무선전화 얼마 해가지고 섰고, 그리고 지금은 거의 또 예를 들면은 안심번호를 받아서 하는 적도 있지만은 RDD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기법들이 발전한 거잖아요. 근데 발전하기 전 단계에서 여론조사가 사실은 표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던 때에 그러한 논란이 불거진 때도 있었습니다. 이게 샤이 진보냐 샤이 보수냐 했던 그러한 것의 어떤 연장선에서의 논쟁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 샤이 보수, 샤이 진보 비슷하게 이제 진행되는 논란이 보수 과표집, 진보 과표집 뭐 이런 논란이에요. 그게 최근에 이제 유행처럼 나오는데, 근데 과표집 논란 이런 거는 사실 가령 이게 지역이나 성별 뭐 과표집 논란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과표집 되면은 지금 인구 통계에 따라서 보정을 하기 때문에. 네. 근데 이념 과표집은 그럴 수가 없는 게, 이념이 예를 들면은 나는 예를 들면 보수 이념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평생 보수 이념이다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별처럼. 이것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어서 보정을 하지 않는데, 저는 그런 것도 예를 들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어서 과학적으로 검증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보수는 몇 %인데 가령 이 그렇죠. 여론조사에는 보수가 몇 %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과표집됐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운 거여서 검증 불가능한 영역이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마다 나는 진보요, 나는 보수요라고 답한 비율이 다르다고 하면 그거는 그것도 사실은 여론의 반영이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게 사실 전문가들이 얘기해요. 왜냐하면 여론조사라는 게 자기가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여러모로 불리할 때에는 여론조사에 잘 응답하지 않고, 또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진보 진영이 좀 불리한 이슈가 있을 때에는 여론조사에 잘 응답하지 않는 현상이 있는 거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를 그대로 투표라는 영역으로 옮겨와도 투표장에 보수에 좀 불리한 어떤 투표 전국이 조성됐을 때는 투표장에 안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투표 포기하고.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론조사도. 그래서 보수의 과표집 여론조사의 현상이 과표집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투표에서는 응답하지 않던 보수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대거 몰려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고, 오히려 여론조사에도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표장에도 안 갈 수도 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다 사실은. 꼭 열어봐야 그러니까 아는 거다. 우리나라 선거에서 세대 투표 현상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게 2012년 대선이잖아요. 그때 선거 막판에 당시에 이제 카톡을 노인층에서 많이 이용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 찍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막 카톡이 난리가 나가지고 막 투표장에 갔더니 전부 다 고령층만 있더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고, 그때부터 이제 세대 투표 얘기 나오면서 이제 얘기를 흔히들 이제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기도 했는데,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다 소통이 되는 시대에 누군 뭐 숨고 싶어서 숨고 뭐 숨기 싫으면 뭐 안 하고 뭐 이렇게 하기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시비 삼기에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찌 됐든 뭔가 이렇게 열세에 놓였다고 하는 진영이 늘 우리 지지층은 또 더 있어. 일종의 이제 용기를 주기 위해서 투표장으로 나오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유인 효과로 그런 얘기들을 자꾸 언급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여론사의 과학 분석에 관해서는 저희가 여기에서 뭐 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방금 보신 그 기사에 제가 정확하게 인용한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표현들을 한다. 근데 지금 그렇게 2030 투표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판국에 참 오래간만에 뵙는 분인데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MBC 100분 토론회 이틀 전에 나와가지고 한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또 살다 이런 논리는 또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젊은이들이 어떻게 나라를 망쳤는지 모르겠지만 젊은이들이 망친 나라를 60대 이상이 살려야 된다 그랬어요? MBC 100분 토론에 나와서 그랬답니다. 젊은이들이 어지럽힌 나라 노인이 구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MBC 100분 토론에 나와서 젊은이들이 망친 나라 60대 이상 투표율을 극적으로 높이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건데, 여당이 뭔가 만회할 수 있는 유일한 변수는 60대 이상의 아주 예상외로 높은 투표율이다라면서, 젊은이들이 망친 젊은이들이 어지럽힌 나라 노인이 구한다. 옛날에 고대 그리스어부터 벽에 이렇게 문구가 적혀 있었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젊은이들이 헝클어 놓은 이거 노인들이 구한다는 호소를 해서 60대 이상의 투표율을 극적으로 높이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거듭 얘기했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정권 심판 여론이 왜 이렇게 있느냐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질투이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권력도 가졌고 재산도 많고 어려움 없이 살아온 부부인데 이것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질투와 질시 등이 밑에 깔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또 논란이 된 게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을 제기한 건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서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현 씨, 사위 곽상원 변호사 부동산 의혹 뭐 이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곽상원 변호사 공천한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상대 이제 토론 상대로 나온 예.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음.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장면들도 여기서 연출이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보수 진영의 대표 패널로 나와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나는. 제가 볼 때는 김진 전 논설위원이 그동안 신문이나 뉴스를 잘 안 본 게 아닌가. 감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자기 진영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아니, 얘기를 늘 떨어져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예. 자기 진영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상식에도 안 맞고 살이 안 맞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에 이게 대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동의가 된 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내가 볼 때는. 그 패널 선정에 있어서는 그랬겠죠 아마. 예, 그렇죠. 근데 국민의힘이 계속 그 김진 전 논설위원을 이게 패널로 두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근데 뭐 선거는 얼마 앞두고 안 남았기 때문에 또 한 번 나올 수 있을까요? 다음번 백분 제가 토론이 볼 기대가 때는 되네. 국민의힘이 그 사리에 맞는 판단을 하고 있다면 강한 문제 제기를 해서 이분을 하여튼 뭐 방송에 출연시키지 못하게 하는 걸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까요? 다른 거는 문제 제기를 엄청 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아, 뭐, 방송에 대해서 방심위에다가 계속 민원 넣고 있다잖아요. 이거야말로 방심위에 좀 민원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방심위에 우리 보수 편향된 패널을 선정을 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렇죠. 이 우리 보수 진영을 괴멸시키려는 그러면 또 방송사 징계 주는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하든지 우리 보수 패널 우리 보수를 괴멸시키려는 가짜 보수다 이렇게 한번 민원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 법정 제재 받겠네. 큰일 났네. 자, 그러면 저희가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막판에 지금 그 신문들이 여론을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만 이거는 그냥 지면 내용을 다 자세히 전달해 드리기는 어려우니까요. 쭉 가면서 스케치하듯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국일보 일면 막판 늘어난 경합지 50곳이 승패가 가른다. 지금 자꾸 50곳이라고 하는 얘기가 등장하는데요. 아까도 뭐 저희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수도권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도 한 20여 곳 정도가 경합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내용도 좀 소개해 드렸지만 경합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건 민주당 입장에서 바짝 긴장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의힘은 일단 바닥 찍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보수층 결집하면서 조금 올라오는 분위기가 좀 있다. 일부 포착되기로는. 일부 분명히 결집은 할 거예요. 일부. 네, 그게 그렇죠. 정도가 어느 정도냐의 문제지. 예, 맞아요. 그런 것들하고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한겨레신문 3면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경합지 늘어난 부울경, 국힘 33석 수성, 민주 최소 12석. 요거는 의미가 있어 보여요. 그렇죠. 예. 지금 경합지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부울경의 여론이 그만큼 국민의힘한테 나쁘게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이 지역에 있어서는 네. 당연히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지난번 총선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이 상당히 크게 졌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어쨌든 영남 지역에서 결집이 일어나면서 부울경에서는 성적이 그렇게까지 무너지진 않았던 거거든요. 오히려 민주당이 그 전에는 8석이었는데 7석으로 뺏겼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부울경에서는 결집이 일어난 효과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서 전멸하면서 완전히 이렇게 국민의힘은 완전히 대패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PK 낙동강 벨트는 지켰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지금 흔들리고 있다. 그렇죠. 부울경이 흔들린다라고 하면은 국민의힘에서 지금 서울에서 일부 결집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예. 결국은 서울에서 결집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국민의힘은. 그렇다 하더라도 부울경이 흔들린다라고 하면은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돼서 결국은 큰 성과는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경계심을 갖게 하는 대목인 거죠. 저 대목이. 네. 보수 진영을 더 뭐랄까요? 긴장하게 만든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힘을 주기 위해서 썼다고 해야 될까요? 조선일보 일면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면은 없나요? 조선일보 일면에 여야 전국 50곳 수백 표 차로 결판. 이런 기사가 일면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조선일보하고 TV조선이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일종의 경합지 여론조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아까 일면에서 그 왼쪽을 보시면 돼요. 머리 기사가 전국 50곳 수백 표 차로 결판 이렇게 된 건데 TV조선하고 같이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경합지가 지금 경합지들의 그 후보들 간에 그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내에 들어가 있더라. 근데 그 부분이
그 수백 표 차로 결판 난다는 건 어디서 나오는 얘기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문학적 이전에 표현이겠죠. 이전의 경향을 보니 경합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백 표 차이로도 승패가 결정이 나더라.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제가 이제 문학적 표현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음. 근데 고런 표현들은 사실 이재명 대표도 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양쪽에서 이제 하는 표현이에요, 사실. 네. 그만큼 뭐 진짜로 수백 표 차이가 당락을 가른다기보다는 그만큼 이제 이후 상황에 따라서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그러니까는 총선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비등비등 한 5%포인트 이내로 승부가 갈리는 지역구들이 여러 군데가 있을 수가 있는데 특히 서울이라든가 수도권 여론의 경우에는 이게 완전히 지역별로 이 여론이라는 게 완전히 다 갈리지가 않아서 한 번 넘어가면 같이 넘어가는 경우들이 이제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각 지역별로는 수백 표 차이라든가 수천 표 차이 이렇게 갈릴 수도 있는 거지만 전반적으로 보면은 몇 개 지역구가 한꺼번에 움직이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제 여론조사 결과다라고 지금 이 신문은 주장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앞서 3면이 먼저 나왔는데요. 3면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조선일보가 오차 범위 내에 들어가서 수백 표 차로 이 승패가 갈린다고 얘기한 그 지역구를 지금 이렇게 쭉 해가지고 지지율을 보여준 거예요. 46대 41, 44대 38, 46대 38. 수백 표 차로 갈리겠네. 이제 여기서 이제 조선일보가 열심히 강조하는 것은 네. 사실은 이게 제가 아까 종이신문 보니까 그 표현이 없는데 인터넷판을 보면은 네.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그러니까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가 이 표본 오차인데 네. 그렇다라는 거는 8.8%포인트 격차까지는 오차 범위 내라는 것이다. 이걸 굉장히 강조해놨어요, 인터넷판에는. 아니 근데 그 기사에도 있기는 있어요. 이번 조사는 우리 조사 개요 표현하잖아요. 네. 제가 이게 또 이렇게 다르게 해석했다고 뭐라 하실까 봐 전해드릴게요. 각 지역구별로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에서 501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가 됐고요. 응답률은 10에서 15.3%였다고 합니다. 조사 이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최고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써놓고 조선일보 인터넷판에는 이렇게 친절하게 해설을 써놨어요.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라는 것은 둘의 격차가 8.8%포인트 이내일 경우엔 우열을 가릴 수 없다는 뜻이다. 이 문장이 들어가 있어요, 인터넷판에. 언제부터 조선일보가 이렇게 보도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친절하게 해놨는데 그 아까 조선일보 3면 다시 보여주세요. 3면을 보시면 제목이 황희 구자룡, 안기령, 김대섭, 이지은, 조정훈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저 세 가지는 어쨌든 8.8%포인트 이내인 격차는 맞습니다. 저 세 개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진을 보시면은 지금 두 개가 더 있잖아요. 그렇죠? 공영훈, 이준석, 추미애, 이용. 저 두 개는 거기는 그 이상으로 벌어졌죠. 그렇죠. 8.8% 이상의 격차가 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저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았나 봅니다. 특히 마지막 거 추미애, 이용. 이 지역구의 경우에는 별로 강조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다. 않았겠지. 네. 왜 불편한지는 뭐 굳이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앞에 시작하면서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조선일보는 재외 국민 투표 그러니까 재외선거에 대해서도 시비 걸고 이건 뭐 높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다. 왜 선관위가 이거 부풀려서 말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투표를 그러니까 뭔가 분위기가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불편하고 저렇게 경합지 늘어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기네 여론조사 결과 가지고 엄격하게 해석하면 이런 거야. 이전에 그렇게 늘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사실은 아까 뭐 무슨 표현 문학적 표현이라고 그랬나요? 수백 표 차이로 갈릴 거야.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뭔가 투표장에 나와 더 결집해야 돼. 이런 메시지를 사실 암묵적으로 던지고 있는 건데 그걸 확연하게 보여준 사람이 있어요. 바로 김창균 논설 주간 칼럼을 우리가 읽지 않았으면은 이걸 거꾸로 이렇게 해석하지 않았을 거예요. 해석하는데 좀 주저했을 수도 있는데 김창균 논설 주간 칼럼을 보면 그 내용이 속내가 다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총선 결과에 늘 놀라곤 했다. 이 제목이 뭔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지 않아요? 이번에도 놀라고 싶다. 네. 늘 놀랐어.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놀라운 결과가 나올 거야. 네. 난 놀라고 싶다. 네. 특히 종로에서 놀라고 싶다. 네. 종로에서 놀라운 결과. 하여튼 그동안에 예측치하고 벗어났던 총선 결과에 대해서 대선 총선 할 것 없이 모두 다 끌어다가 다 앞부분에다가 쫙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1997년 정치부에 몸담은 이후 대선과 총선 각각 6번째 지켜봤다.
대선은 예상했던 범위 내에서 결과가 나왔다. 반면 총선은 한 번도 제대로 관역을 맞췄다는 기억이 없다. 의석수 격차가 예측치보다 훨씬 벌어지거나 좁혀지는 것은 다반사였고 1, 2당 순서를 헛짓기까지 했다. 그리고 뭐라고 써있냐면 대선보다 총선 예측에 고전하는 건 여론조사도 마찬가지다. 대선 때는 족집게 내지 과학이자 예술이라는 평가까지 듣는 출구조사가 역대 총선에선 한 번도 제대로 맞췄다는 평을 듣지 못했다. 이렇게 써있고 이번 총선은 공식 선거운동이 드립되는 시점에서 이미 야당 강세가 뚜렷할 정도로 우열이 갈리고 있다. 접전 지역으로 예상됐던 선거구에서 발표되는 여론조사마다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현재까지 쏟아져 나온 선거구별 조사를 종합하면 민주당이 200석까지 넘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당 측도 이런 비관적인 전망을 인정하고 있다. 대통령 국정에 대한 비판이 지지보다 20%포인트가량 웃도는 정권 심판 여론이 정당 지지를 나타내지 않는 중도층 표심을 야당 후보 쪽으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선거 열세에 몰린 쪽에서 마지막 기대는 곳은 늘 숨어있는 샤이 지지층이다. 이번 총선에서도 보수 지지층이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는 징후가 있는 게 사실이다. 여론조사 응답을 거부한 보수 유권자가 실제 투표에 참여한다면 예측치보다 여당이 선전할 수 있지만 여론조사와 마찬가지로 투표 자체도 기권한다면 여당 완패가 현실로 나타날 것이다. 막판 위기감을 느낀 보수층이 최대한 결집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될 수도 있지만 대통령의 불통의 성난 유권자가 총궐기에서 여당 백석이 무너지는 비상사태를 맞게 될지도 모른다. 그럴 경우 김건희 특검법의 거부권을 행사해도 재의결로 강제할 수 있고 입법을 통해 의대 증원 2,000명 방침을 무력화할 수도 있다. 그 운명의 갈림길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네. 그 운명의 갈림길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네, 기적을 보고 싶다. 네, 놀라고 싶다. 종로에서 특히 놀라고 싶다. 조선일보는 정말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뭐 어떤 단어로 표현해야 적절할까? 네, 전략가들입니다. 네. 그치. 선거 전략가로 뛰어드는 거지. 혼자 전략 짜고, 혼자 전략 짜고, 혼자 작전을 실행하고, 혼자 선동하고 아주 바쁩니다 이분들은. 네. 네들. 근데 이렇게 드라마를 쓰기를 기대하고 있는 조선일보와의 마음과 생각과 달리 지금 악재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악재는 의정 갈등 문제일 거예요. 전공이 이거 의대 정원 문제 이거 어떻게 풀 거냐. 굉장히 국민들의 불안감도 크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그 긴 51분 담화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 그 이후에 정부에서 유화 제스처를 계속 취하고 있는 거잖아요. 드디어 윤 대통령이 전공의까지 만날 생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신문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를 한번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경향신문 3면 한번 보시죠. 대통령 만남 제안, 정부 유화 손찌대도 전공의 묵묵부답 이런 얘기인데요. 일단 뭐 윤 대통령이 전공의 만날 뜻이 있다 이런 의사를 피력했잖아요. 하고 난 다음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도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조건 형식의 구애 없이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 뭐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윤 대통령 발언 그대로 옮기면서 열린 자세로 논의하겠다. 다 닫아두고 열린 자세로 논의하겠다는 것 같다 하는 것도 좀 그런데 하여튼 그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의협, 의대 교수 등이 의료계도 역시 원칙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전공의들은 요지부동이다. 아직도 전혀 뭐 그 협상에 응할 생각, 그러니까 협의, 뭐 대화에 응할 생각조차 지금 없는 상황이다라고 경향신문이 지금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언론 보도까지 종합을 해보면 전공의들이 이런 대화에 응해야 된다고 할 때 누가 대화에 응해야 되는 건지조차도 지금 불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지금 이제 전공의 단체가 원래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전공의들의 입장은 자기들이 사직서를 내고 사직을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아, 그렇지. 그러면 그 전공의 단체가 자기들을 대변하는 거냐에 있어서도 의견이 지금 일치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직서를 내면 전공의 신분도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들은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데다가 그리고 지금 원래 이제 만남을 호소했던 그래서 사실은 이 전공의를 그럼 내가 만날게요라고 대통령실이 한 그 계기를 마련했던 전의교육 비대위의 조윤정 홍보위원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물로 좀 만나주세요라고 호소했던 분이고 대통령이 맞아요. 만나서 뭐 껴안아 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분인데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의료계에서 당신 얘기는 그러면 2,000명 증원을 수용하라는 얘기인가요? 또 조건 없이 대화에 응하면 들러리만 서는 거 아닌가요? 이런 비판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했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의료계 내에서 수습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이분은 또 사퇴하고 그래서 사실은
전공의를 만날 수 있는 동력은 사실은 오늘 보도를 종합을 해보면 상실됐다. 그래서 언론 보도에 응한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좀 보면은 어떤 전공의는 만나야 할 것 같다라면서도 근데 만날 수 있게 될 것 같진 않다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전공의는 예를 들면 그 만나가지고 뒤통수 맞기 싫다 생중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안 되겠죠. 전공의도 있고 또 어떤 전공의는 이거는 2,000명 증원 이거부터 확실하게 안 한다라고 못을 박아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각각인 상황이어서 진도가 안 나갈 것 같다 이렇게들 전망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근데 총선 결과에 늘 놀라곤 했다고 하는 조선일보 사설에서 어떻게 지금 조언하고 있는지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윤 전공의 대표 만나면 설득에 앞서 충분히 듣길. 말 너무 많이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귀 열어두고 들으란 얘기인데 어쨌든 직접 만나겠다고 윤 대통령이 밝힌 뜻에 대해서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 그동안 전공의들을 향해서 책임 있는 대표단을 구성해 대화의 자리로 나와달라 이렇게 정부가 여러 차례 요청을 했지만 전공의들은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근데 사태가 지금 장기화되면서 국민 불평과 불안은 환자 불안들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전하면서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증원 규모 재조정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고 하는 입장을 밝혔으니 일단 융통성이 생긴 것 아니냐. 일단 제일 필요한 거는 전공의를 대통령이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러면서 요런 조언을 합니다. 조선일보가. 전공의 대표들과 만나면 윤 대통령은 설득하기에 앞서 마음을 열고 충분히 들어야 한다. 전공의 대표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다. 이번 사태를 악화시킨 큰 요인 중 하나인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인상을 불식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고 어떻게든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인내하는 대통령의 자세가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다. 경청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생각지도 못한 포인트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정부가 더 유연성을 발휘하고 의료계도 책임 있는 자세로 대화에 임하면 많은 문제들에 대한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너무 멋진 조언 아니에요? 걱정이 되는 거죠. 1시간을 얘기하면 59분을 말씀하시는 분이다라는 게 있는 데다가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도 51분 동안 말해요. 그렇죠. 전 국민이 확인한 거 아닙니까?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실제 51분을 말씀하셨다. 59분 대통령이라는 걸 국민들이 생생하게 라이브로 다 확인한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전공의를 이렇게 만나도 아마 전공의들이 대화에 응하러 왔습니다 하면은 자 내가 2,000명을 왜 생각했느냐에 대해서 막 또 그러면은 전공의들이 야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네. 그걸 우려하겠죠 조선일보는. 그렇게 우려는 우려인데 정부가 그러면 설득을 하고 경청할 자세를 갖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2,000명 증언에 관해서 이게 논쟁 사안이라고 하면 정부가 일단 진행 사항들 잠시 멈춰둘게 와서 대화하자. 이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할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와서 대화해. 그러면은 59분 또 얘기하겠다는 뜻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게 지면이 있습니다. 한국일보 8면 보여드릴게요. 의대 증원 배정 중지를 이렇게 되는데 정부는 교수 증원에 박차.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의대 학생들 정원을 늘리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가 여러 차례도 얘기했지만 과연 교육시킬 여건이 돼 있느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수도 없고 지금 김장 장갑 끼고 뭐 한다 그랬지? 해부 실습한다 그랬나요? 그렇죠. 네. 해부 실습을 김장 장갑 끼고 하는 지경까지 돼 있는데 원래 의료 장갑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것이 모자라서 그러니까 이 정도로 열악한 상황인데 갑자기 학생을 뭐 현재 정원에 한 4배씩 막 늘리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제대로 된 교육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정부가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 오히려 교수 증원엔 박차를 가한다? 그럼 계속 증원 쐐기 말뚝박겠다는 얘기랑 다름이 없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사에 이제 쭉 이제 지금까지 대통령이 뭐 했는지 등등이 쭉 나오면서 이 관련된 내용이 이제 한 문장이 있는 건데 네. 의대 전임 교수를 2027년까지 1,000명 증원한다는 2월 말 발표의 후속 조치로 이달 8일까지 대학별로 필요한 교수 수요를 제출받겠다며 의대 증원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런 것이고 그다음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오찬을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하고 가졌거든요. 네. 최고령 철학자이자 수필가로 알려져 있고 맞아요. 화제가 됐어요. 네, 여기 연령이 104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굉장하신 분인데
이분하고 오찬을 가졌는데 뭐라고 말씀했냐면 "나도 교수지만 의대 교수들이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을 만류하기는커녕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집단으로 동조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음. 그러니까는 또 이 교수님하고는 오찬을 하면서 사실은 "의사들이 바람직하지 않아." 이런 말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시간에 또 대통령은 "나 저 시간 비워 놨으니까 음음음. 전공의들 오길 바래." 아 이거 대통령실에 전공의가 "저 들어갈래요?" 그러고 들어가면 가나? 그러게요. 그것도 그 이상하고. 대통령이 그렇게 한가해요? "나 전공의들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일정 다 비워 두고 나 가만히 있을 거야. 기다릴 거야." 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다렸는데 안 오대. 참 야박한 사람들이야. 대통령 기다리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려는 거 이게 아닙니까? 도대체 뭐 하는 건지 그래서 모르겠어. 이것도 참 그렇다. 중앙일보 이현상 논설실장의 칼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신념과 고집 사이 의대 정원 2,000 명의 경우."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 칼럼이 이렇게 시작해요. "읽는데 51분 걸린 지문 뒤 질문이 나왔다. 이 글의 요지는?" 하고 물음표를 찍어 놨는데요. "2,000명 증원 의지를 고수하겠다. 2번 2,000명 증원을 꼭 고집하는 건 아니다." 이러면서 "이만하면 킬러 문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이 킬러 문항을 못 풀어서 그날 함은경 후보가 대통령 탈당하라고 한 다음에 다음 날은 탈당을 철회하라고 하고 막 이랬던 거 아닙니까? 맞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헷갈린다고 동아일보 사설에서도 지적했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대통령이 계속 51분 동안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왜 2,000명 증원해야 되는지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마지막에 "그래도 열려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덧붙이는 걸로 대통령의 유연한 태도를 보여줬다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과연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느냐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논설 실장인데 거의 이 긴 글을 14,000 자의 원고를 하는데 이걸 분석을 했어요. 네. 그래 가지고 막 문장을 분석을 해서 14,000자 원고 중 2,000 명과 관련해 대화의 여지를 남겼다고 해석될 부분은 정확히 191자 가로 열고 띄어쓰기 및 문장 부호 포함이었다.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는 구조를 포함한 네 문장이다. 그나마 이들 문장 바로 뒤에는 하지만이라는 역접 부사가 이어진다. 앞 네 문장이 전하고 싶은 요지가 아니었다는 뜻이다. 담화문의 대부분은 2,000명의 도출 근거와 정당성, 의료 카르텔 타파 및 국정개혁 의지 등으로 가득 차 있다. 보통의 문해력을 가진 수험생이라면 1번 그러니까 2,000명 증원 의지를 고수하겠다를 택하는 건 당연할 터. 그런데 그날 저녁 KBS에 나온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번 그러니까 2,000명 직원을 꼭 고집하는 건 아니다. 이게 정답이란다. 출제 미스인가 독해력 부족인가 혹은 꿈보다 해몽이 좋은 건가. 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저도 대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이날.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대통령이 분명하게 메시지를 좀 국민들한테 알기 쉽게 던져 주고 난 다음에 대화 의지가 있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그런 건지 아닌지도 계속 헷갈린 상황에서 결국 의대 증원은 정부가 계속 증원 추진하고 있고 한쪽으로는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자 전공의 누구라도 찾아와. 내가 일정 비워 놓고 기다리고 있을게."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태도가 이 의대 증원 문제뿐만이 아니라 국정 전반에 대해서 이런 거냐에 대한 평가거든요. 그 음. 평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그게 표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대국민 담화가 "그게 아닙니다."를 보여줄 만한 계기가 됐어야 된다라고 국민의힘 후보들이 요구했던 건데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막 실망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상황이. 예. 그랬다는 맞아요. 거를 직시하고 있는 거냐 큰 의문이 있다는 거예요. 일단 선거 앞두고 난 다음에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든 어떤 것이든 해야 된다. 이런 다급함들이 보이는 것인데 그렇게 다급함들이 한축으로 보여짐과 동시에 선거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자 그다음에 지면 보여 주실래요? 경향신문 6면. "대통령 여당 대표 빠진 4.3 추념식. 희생자 위로 거부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다고 하는 목소리가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한국일보 5면 보여 드릴게요. 이재명 대표는 지금 여당을 국민의힘을 "4.3 학살의 후예다."라고 비판했다고 하는 거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역사의 아픔을 이용했다." 이렇게 지금 반박했다고 하는 내용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 사설로도 지금 윤 대통령 4.3 추념식 참석 안 한 거 비판하고 있죠.
그렇죠. 이런 내용입니다. 불참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민생 토론에 내세워서 24차례에 걸쳐서 전국 곳곳을 누볐다. 그러나 국가폭력에 희생당한 제주도민 기리는 자리엔 뚜렷한 이유도 없이 참석하지 않았다. 한동훈 위원장은 선거운동 이후로 불참했다. 총선 앞 보수 지지층 의식하는 행태다. 이렇게 써놨고 이날 행사에선 한덕수 국무총리가 자신의 명의로 된 추념사를 읽어내렸는데 지난해에는 그나마 한 총리가 윤 대통령 추념사를 대독했으나 올해는 총리 명의로 격을 낮춘 셈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마저도 4.3 단체와 유족들이 꾸준히 요구해온 희생자, 유족 명예훼손 처벌 조항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 거 이런 거는 언급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안 왔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2022년에는 당선자 신분으로는 추념식에 참석해놓고 지난해에는 한미 정상회담 준비라는 이유를 대면서 불참을 했고 올해에는 아예 설명도 내놓지 않았다. 여당 대표도 2년 연속 불참으로 여야 대표가 추념식에 참석해서 희생자와 유족을 함께 위로하던 관행마저 깼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대신에 이루어지는 일은 거대한 퇴행이다. 4.3 이 여권에선 제주도민 3만여 명이 학살된 4.3 책임자인 이승만 전 대통령을 국부로 추앙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고 4.3을 모독한 이들이 버젓이 여당 후보로 공천을 받았다. 김일성, 박헌영 지령을 받은 무장 폭동이라고 한 조수연 대전 서구갑의 후보. 4.3 사건이 촉발된 계기는 좌익 세력과 남당 세력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방해하는 과정이라고 한 전희경 후보 경기의정부 갑에. 네. 김일성 일가 지시에 의해서 촉발된 사건이라고 한 태영호 후보 서울 구로을에 출마했죠. 등 망언을 서슴지 않은 이들이 모두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서 국민 대표가 되겠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언제까지 이래야 되느냐. 국민의 아픔을 보듬고 치유와 통합에 앞장서는 게 대통령의 역할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안 해도 될 일을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혼란을 주거나 대통령 차라리 아무 일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들을 만한 내용들도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그냥 뒤에 시간을 오늘 쓰다 보니까 너무 많이 써가지고요. 신문 지면만 서태지와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네, 신문 지면만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통령 연설 장병 교육 시도까지 국방통일부 총선 안보 발의하려고 했다. 대통령 연설 내용을 가지고 장병도 교육시키려고 했다가 이거 일부 부대에서 반발하고 이거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접었다는 내용이고요. 인기를 얻고 싶으면 조기 퇴소를 시켜줘요. 그러면 좋아할 텐데 왜 저런 걸 합니까? 경향신문 19면이에요. 재정조여 물가 잡았다더니 정부 총선 앞 무제한 돈 살포하고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25만 원씩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물가 인플레이션 조장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대통령이 더 많이 돈 풀겠다고 얘기하는 거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오늘 사설 보면은 R&D 예산 깎을 때는 언제고 갑자기 마구 늘린다고 하는데 이유도 설명이 없다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도대체 나라가 어디로 가는 건지 모르겠네요. 근데 어찌됐든 선거는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일 사전투표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 있게 되고요. 깜깜이 기간 동안에 사실은 언론에서도 뭐 더듬더듬하면서 민심을 얘기할 텐데요. 그동안에 뭐 국정 운영이 어떻게 됐는지 뭐 야당도 역시 심판의 대상이 될 텐데요. 그 정확하게 보고 잘 숙고하신 다음에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의 분들 최대한 투표하도록 설득해 주십시오. 네. 아까 서태지와 아이들이라고 그랬나요? 네. 나옵니다. 이제 서태지와 아이들이 드디어. 알겠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자,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TV의 정치권색,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